자,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과연 어떻게 할까? 자, 이거 많이 궁금하시죠? 자, 관련된 기사가 사실 그렇게 많이는 없는데, 이 내용 어떤 건지, 제가 좀 설명드려 볼 거예요. 그리고 제가 법무대학원 그 조세법 전공 마지막 수업을 들으면서 들었던 과목 중에 하나가 세무조사론이거든요. 우리나라 그 어느 대학교에서도 개설되지 않았던 그런데 훌륭하신 교수님 덕분에 그 내용을 듣고 저도 많이 배운 게 좀 있습니다. 뭐 다는 말씀 못 드리지만 조금 제가 섞어가지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스를 보면은 한의 신문, 좀 약간 특이하죠. 말 그대로 이제 한의학, 한의원, 병원 관련된 신문인데 이 신문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병의원도 개인 사업자이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세금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김조겸 세무사님이라든가 다른 분들이 관련된 칼럼을 쓰고 계세요. 그 중에 좀 내용이 괜찮아가지고 공유합니다. 올해 6월 달에 있었던 그런 기사예요. 그래서 제목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어떻게 하고 주요 세무조사 사례 어떻게 할 거냐. 한의원에 약간 집중되어 있는데 개인 사업자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고맙습니다. 세무사님. 자, 이런 내용 보시죠. 연예인 땡땡땡 세무조사 뭐 얼마 추징됐다. 현금 거래 많은 한의원, 성형, 피부, 안과 특히 이제 병원 같은 경우에 이런 거 이제 언론을 통해서 자주 접하는 제목들인데 비단 연예인 어떤 병의원 아니더라도 여러분들도 똑같이 개인 사업하고 계신다면은 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세무조사 대상자 어떻게 선정할 거냐?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을 일단 정기 선정하고 수시 선정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말 그대로 정기 선정은 예를 들어서 뭐 5년마다 뭐 돌아오면 한 번씩 이렇게 추출해가지고 하는 그런 게 있고 수시 선정은 말 그대로 랜덤으로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거죠. 자, 정기 선정은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선장이 신고 성실도 평가인가. 그러니까 제대로 얘가 신고를 잘 하고 있냐. 성실하게. 그 점수가 있어요. 내부적으로. 그거랑 미조사 연도수. 그러니까 너무 조사한 지가 오래됐는데? 그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거. 그런 걸 하는데 이제 내부 평가니까 저희가 이제 자세하게는 모르겠죠. 그리고 이제 이 신고 성실도 평가 결과는 소득세 등 관련 세무에 대해서 소득률, 적격 증빙 비율 이런 것들을 보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업종 평균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요식업을 하고 있는데 소득률이 뭐 몇 퍼센트다. 그러면 요식업이라는 게 어차피 비슷하잖아요. 인건비 들어가고 재료비 들어가고 그래서 빅데이터가 모이면은 크게 봤을 때 비슷한데 얘만 뭐 경비가 뭐 엄청 많다든지 뭐 이러면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무조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중간에 안 튀게 있어야 돼요. 안 튀게.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사례가 보면 이렇게 나와요. 소득세 개별 분석 자료, 사전 성실 신고 지원 안내 대상자 해가지고 소득률을 저조 안내. 귀속 주사업장의 신고 소득률이 소득률 대비 80% 미만입니다. 왜 이렇게 낮습니까? 좀 경비를 과다하게 잡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이게 살짝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 중에서도 소득률 저조, 소득률 저조 이런 식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본다. 그런데 이거는 뭐 아무도 모르고 그건 있어요. 세무조사 선정하는 팀하고 실제 세무조사 진행하는 팀하고 두 개가 서로 다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야, 이거 너무 타겟팅 해가지고, 우리 업종을 좀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선정하고, 뭐 이게 세무조사 하려고 오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두 팀이 다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시 선정은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거나, 이거 탈세 제보까지 왔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그리고 무자료 거래, 자료가 없다. 그래서 증빙자료 잘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자료를 받긴 받았는데, 혹시 이게 위장 아니면 가공이냐 이런 혐의가 있으면은 세무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제 그때 세무사님들 세무조사를 이제 대응하셨던 세무사님들하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제 탈세 제보 이게 되게 많아요. 탈세 제보.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개인 사업을 뭘 하고 있습니다. 뭐 법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이제 좀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한 거예요. 뭐 처음에 하다 보면 몰라서 그럴 수 있잖아요. 나쁜 마음을 먹고 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몰라서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급여를 줘야 되는데 제대로 안 줬다든지, 무슨 수당을 줘야 되는데 안 줬다든지.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이 직원이
약간의 앙심을 품고 이제 나갑니다. 퇴사를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탈세 제보 넣어버려요.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생각보다 많다. 그래서 원리 원칙대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 외에 세금 계산서, 작성 교부 제출, 지급조서의 작성 제출 이런 게 이제 납세 협력 의무가 불이행. 이게 자료를 내야 되는데 안 내는 거예요. 그리고 신고했는데 탈루나 오류가 명백한 경우. 아, 그래서 사실 이럴 때 좀 세무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해요. 나는 그 세무 기장료도 좀 아까워서 스스로 셀프로 하시는 대표님 그리고 사장님들 계시는데요. 내가 이제 아무래도 세법적인 지식이 잘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냥 잘 몰라서 틀렸는데 관할 세무서 입장에서는 이게 혹시 뭐 좀 뭔가 좀 뭐를 하려고 하는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 세무 대리인 도움 받으십시오.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에 해당되면 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데 뭐 모르죠. 구체적인 로직은.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최근에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도 그렇고 홈너크 칼럼, 인사이트 칼럼에서도 설명드렸는데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 이거 PCI 조사를 봅니다. PCI 조사는 뭐냐면은 P가 이제 property 자산이고요. C가 이제 consumption 내가 지출하는 거 그리고 I가 이제 income 소득인데 말 그대로 내가 취득한 재산 그리고 지출 여기에서 내가 신고한 소득 금액을 빼버려요. 자, 이겁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게 2009년도에 있었던 국세청 보도자료는 그 그림이에요. 그리고 그 뒤로도 관련된 자료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기사 같은 건 나오고 있는데 얼마나 꽁꽁 숨겨놓고 그러려고. 약간 이런 거지. 연애 초기 우리 여자친구 남자친구 보면 달라지니까 보지 마세요. 약간 이런. 자, 이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 보통 특정 기간 동안 보는데 보통 5년 정도 보거든요. 5년 정도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23년도지 않습니까? 그럼 5년 전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2017년부터 22년까지 그럼 딱 5년 되잖아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딱 들이밀어 버려요. 그러면 내가 이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하죠. 2017, 2018년 그 근래 어떻게 할 거야? 이미 시간이 다 지나버렸는데. 그래서 뭘 보냐면 첫 번째 재산 증가액 플러스입니다. 내가 뭔가 부동산을 사거나 주식을 취득했다, 뭐 회원권을 샀거나 그럼 얘가 이제 플러스 값으로 올라가 버려요. 자, 그리고 소비 지출액 특히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해외여행. 해외여행은 이 출입국 관리 등에 의해서 그냥 다 잡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그래서 현금영수증 그렇게 많이 쓰면은 소득공제해주고 하는 겁니다. 투명하게 보려고. 비슷한 게 뭐가 있습니까? 월세, 세액공제. 임차인들이 신고하게 하는 거죠. 그럼 임대인들이 신고 안 해도 잡히는 거예요. 자, 그 두 개를 플러스 값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5년 동안 뭐 재산이 부동산이 뭐 10억이 늘었다. 소비는 뭐 해외여행 가고 신용카드 쓴 게 뭐 3억이어가지고 13억이 늘었다. 여기에서 이제 신고 소득 금액을 빼주는데 5년치 소득이 예를 들어서 연봉이 5천이라서 2억 5천을 빼준다. 그럼 얼마예요? 10 플러스 3 빼기 2억 5천. 그럼 얘가 플러스 10.5가 나오죠. 그게 탈루 혐의 금액, 혐의 가능성이 있다. 탈루했다는 게 아니라 야, 요 정도는 혹시 탈루한 걸로 볼 수도 있지 않냐라는 금액이 딱 값이 나와요. 그럼 어떤 사람 보세요. 아까 13억에서 이거 2억 5천 빼가지고 10.5였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재산은 5억 정도, 소비도 한 2억 정도, 연봉 5년치 뭐 한 2억 5천 해가지고 뭐 한 몇 억 안 나와. 막 4억, 5억. 그리고 어떤 사람은 10억, 어떤 사람은 20억, 어떤 사람은 30억.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플러스 값을 줄여야 되죠. 줄여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불필요한 해외여행, 불필요한 신용카드 줄여야 되겠죠. 그리고 부동산, 주식 같은 거 살 때 그냥 거기에 대한 자금 출처가 명확해야 됩니다.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규제 지역은 그냥 전부 다 제출해야 되고요. 비규제 같은 경우에는 6억 넘을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미 1차적으로 한번 걸러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 자, 그런데 내가 이 플러스를 양보할 수는 없다. 왜냐면 내가 집도 사야 되고, 투자도 좀 해야 되고, 임대업도 해야 되고, 하고 싶은데, 내가 이거를 줄이는 건 좀 억울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신고소득금액이 마이너스 값이잖아요. 신고소득금액 이걸 키우면 돼요. 즉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소득금액이 많이 늘어나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신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세금을 많이 내면 생각보다 많은 문제가 풀릴 수 있다. 저도 한 말이고요. 제 주변에
사업하신 분한테도 들은 말이고요. 이걸 또 누가 말했지? 닉슨이 말했나? 케네디가 말했나? 아무튼 미국에 또 누구 있어요. 그 대통령인데. 그분도 말을 했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면 생각보다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제 정기조사 아니면 사전조사, 그 수시 선정 해가지고 이제 들어오는데 이제 그냥 곧바로 세무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사전 통지를 해요. 조사 개시 10일 전. 나 15일로 알고 있는데 10일인가? 어쨌든 제가 틀릴 수 있으니까. 조사 개시 10일 전에 사전 통지서가 이제 가는데 그거를 이제 보면은 이제 뭐 어떻게 할 거고 어떤 권리가 있고 세무대리인을 할 권리가 있고 그리고 뭐 정말 불가피한 경우 뭐 자연재해라든지 뭐 누구 상중이라든지 그런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면 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라는 게 나오는데 일단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제 수업 때 들은 겁니다. 저 사전 통지서를 받으면 일단 무조건 빨리 세무대리인을 찾아라. 이제 아무래도 저런 걸 받으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기분이 좋을 리가 없는데 그렇다고 이제 막 이게 한쪽에 놔두고 소위 말해서 뭉개고 있으면 시간이 그 소중한 시간이 흘러버리잖아요. 빨리 세무대리인,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늦출 수 있으면 늦추는 게 좋다. 약간 이건 좀 심리적인 건데 일단 뭔가 있으니까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조금 약간 그 칼날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약간 좀 무디게 해야 돼. 그래서 이왕이면 좀 다음으로 하자. 그렇게 하는 게 조금 그래도 나을 수가 있다라고 배웠고요. 다만 여기는 이런 거 있습니다. 자, 범칙 사건의 조사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곧바로 조사할 수 있다. 이제 이거는 그냥 거의 끝났다고 보시래요. 예,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사전 통제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그 혐의가 입증할 자신이 있으니까 들어오는 건데 사전 통지도 하지 않고 곧바로 그냥 들어와가지고 자료를 걷어가고 그런 경우라면은 이제 굉장히 그 뭔가 물증이 확실한 그런 거기 때문에 좀 이게 무조건 내빼지 말고 부인하지 마시고 잘 협의해가지고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된다고 합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는 못하고요. 이제 수업 때 저도 계속 들으면서 들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조사 결과 통지하고 거기 이제 사인 받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한의원 세무조사 사례를 보자. 주요 사례. 첫 번째, 차명계좌. 최근 국세청에서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게 차명계좌다. 그래서 혹시 그럴 리 없겠지만 이 차명계좌 쓰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고요. 가족, 친인척, 임직원 등 사업자 본인이 아닌 타인명의 계좌로 거래대금 받는 거죠. 왜냐면 요걸 좀 빼가지고 아예 이제 매출 누락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 대가가 큽니다. 각종 세금 추가 납부하는 것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 행위에 해당되면은 벌금. 그러니까 벌금은 과태료하고 세금하고 달라요. 소위 말해서 빨간 줄을 그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검찰 등에 고발돼서 형사처벌될 수 있다. 자, 그다음 인건비. 인건비도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그 경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커요. 예, 그래서 인건비로 좀 소위 말해서 장난을 많이 친다. 그리고 저 인건비를 제대로 안 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이 나가면서 찌른다. 자, 이제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는 이런 거.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가족, 친인척, 임직원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급여 등으로 계상해서 가지고 하면은 경비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세금이 사업소득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저 일도 안 한 저 가족, 친인척, 임직원들이 부당하게 급여를 받아가겠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다음 그 루틴 뭔지 아시겠죠? 거기서 받은 돈을 또 이렇게 또 개인으로 받아 이렇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통로로 해가지고 보내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주요 판관비 분석인데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이거 다 여러분들 그 홈택스에서도 여러분들 보시면 어느 정도 나와요. 여기 보시면 복리후생비가 2,500만 원이네요. 근데 당해 업체가 2.38%, 업종 평균은 2.6%. 업종 평균 2.6인데 당신들은 2.3이다 그러면 약간 낮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접대비도 업종 평균 1.25인데 0.53.
근데 광고 선점비 보세요. 업종 평균이 5.04인데 당해 업체가 9.8. 약간 높은 것 같긴 하고요. 나머지는 좀 얼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현황을 분석을 해보니까 신변 잡화 구입 9건, 가정용품 구입 52건, 업무와 이제 관련 없다는 거죠. 업무 무관 업소 이용, 업무 무관은 업소. 예를 들어서 뭐 목욕탕, 사우나, 미용실, 이런 것들, 병의원 이런 거. 그게 무려 1,100만 원 됐다. 개인적 치료. 개인적 치료인데 14건에 77만 원이면 상대적으로 소액이죠. 저도 가끔 카드를 개인 카드를 안 가져가가지고 법인 카드로 뭐 3천 원, 5천 원 쓴 적은 있어요. 자, 사적 경비. 사업성 목적이 아닌 개인적 목적을 사용한 경비를 말하는데 회사 임직원의 카드 사용량에 있어서는 일괄적으로 받아서 시스템 하고요. 저 시스템 분석하는 게 국세청이 아주 짱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 사업자는 개인 카드를 그냥 써도 되고요. 가급적이면 사업자용 카드를 만들어서 쓰시는 게 좋은데 사업자용 카드를 만들어 썼을 때 이거를 홈택스에 따로 등록을 해줘야 돼요. 요즘에 바뀌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법인 카드는 어떻게 됩니까? 만들자마자 곧바로 홈택스에 등록이 됩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뭐 법인을 우대하거나 그런 것 같아요. 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법인은 다 들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인 가지고 간혹 가다가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말 철저하게 할 생각을 하시고 하셔야 돼요. 특히 카드 사용액 중에서 회사 관련 없는 경비,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상품권. 상품권은 그냥 사지 마세요. 저는 제 법인 카드로 상품권을 사본 역사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품권을 만약에 사면 저건 이제 접대비로 일부 쓸 수가 있고요. 직원들에게 이제 복리후생비 쪽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직원들에게 내가 A라는 직원한테 상품권을 100만 원을 사가지고 지급을 해줬다. 그러면 그 100만 원이 그 직원의 급여로 들어가야 돼요. 소득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무슨 뭐 가을 운동회를 했는데 상품권으로 30만 원을 받는다? 그럼 인사팀 가가지고 총무팀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상품권 받는 게 아니라 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사인하죠? 그거 뭐 하려고 그래요? 다 대장 기록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소득에 다 태워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직원 입장에서는. 사장님, 30만 원 상품권 주지 마시고 30만 원 현금 주세요. 이게 낫지. 예. 왜냐면 회사 입장에서는 상품권 사고 할 때 이렇게 좀 싸게 할 수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요렇게 되는 거예요. 소득세 추가 납부하는 겁니다. 이제 요 내용은 다른 내용이긴 해. 약간 어려운 내용인데 업무와 관련된 상품권을 구입해서 업무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이를 부인당하고 송금 불산입. 그러면 법인에 대해서 법인세가 올라가고요. 소득세 추가 납부. 밖으로 나간 게 없고 법인 대표가 썼다 그러면 법인 대표자 상여로 처분해버립니다. 그리고 밖에 줬는데 누구한테 줬는지 불분명하다 대장을 안 적었다 그러면 대표자 또 때려버려요. 그래서 법인에 대한 거는 법인세와 소득세 양쪽 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재밌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많이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계신 상태에서 사업을 운영하셔야 되고요. 특히 법인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 아시겠죠? 앞으로 이런 내용들이 제가 봤을 때는 상증세와 더불어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기회가 되면 계속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하시면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겠죠. 자, 궁금하신 사항을 댓글 남겨주시고요. 우리 라이브 들으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유튜브 라이브를 할 계획이고요. 제가 시간까지는 좀 죄송한데 못 정하겠습니다. 아마 점심시간 내외로 할 것 같고 혹시 못하게 된다면 저녁 퇴근 시간대 6시, 7시 사이에 하고 그때도 못하면 좀 죄송한데 이제 제가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